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양란 이후 세계관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임진왜란도 배웠고 임진왜란 이후에 광해군의 전후복구 사업, 그리고 서인의 인조반정, 그리고 인조반정 이후의 친명배금 정책으로 인해서 호란이 일어난 것까지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시간에는 이런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에 서인이 내세웠던 것이 바로 친명배금이었잖아요. 그렇죠? 자, 이들의 세계관, 생각은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화이론의 세계관의 화이론적 세계관의 동요라는 주제가 첫 번째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화이론적 세계관은 무엇인가부터 살펴보도록 해야겠죠? 자, 화이론적 세계관은 성리학적인 명분론, 명분을 중요시 여기는 것이 바로 화이론적 세계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명분론이라는 것은 그냥 말 그대로 각자는 명목에 맞춰, 본분에 맞춰 살아가야 된다. 자기 본분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상이 바로 명분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본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렇죠? 왕과 신하, 왕은 왕의 역할에 맞게, 신하는 신하의 역할에 맞게, 또 주인과 노비, 주인의 주인에 맞게 노비를 부릴 수 있고, 노비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그리고 어버이와 자식, 양반과 상민, 양반은 나라를 운영해 나가고 상민들은 그냥 세금 잘 내고 군대 잘 가고 이렇게 시키는 대로 하면서 자기의 본분에 맞게, 우리가 이런 말들 가끔 쓰죠. 분수에 맞게 살아라. 분수에 맞게 살아라 라는 말은 요즘으로 치면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옳지 않은 말 같아요. 높은 꿈을 꿔야죠. 이루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설사 꿈은 꿀 수 있잖아요. 그리고 더 높은 곳을 향해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분수에 맞게 살아라. 그럼 너는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거기에 만족하며 살아라는 거죠. 현실에 안주하란 말 같아요. 그래서 별로 좋은 말 같지 않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는 그랬던 거죠. 네 본분에 맞게 어디 상민이, 쌍놈이 양반을 꿈꿔. 그렇죠? 그래서 자기 본분에 맞게 살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생각하는 것은 상하의 위계, 높고 낮음이 사회 질서, 사회를 질서하는 유지의 핵심이라고 보는 겁니다. 높고 낮음이 사회 질서 유지의 핵심이라고 본 것이 바로 이 명분론적 세계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 명분론을 좀 더 대외관계로 연장시켜서 확대시켜 생각을 해보면은, 보면요. 명을 중심으로 중하와 오랑캐를 구분하는 화이론, 이게 명분론을 외교관계, 좀 세계적으로 세계관 또는 대외관계로 확대시킨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명을 중심으로 하는 중하와 오랑캐는 뭐 좋은 뜻이 아니죠. 뭐 중국의 입장에서는 우리나라도 동쪽의 오랑캐라고 불렀으니까 뭐 좋은 게 아니죠. 자기네가 너무 중국 중심의 중화 사상에 찌들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오랑캐란 말 쓰면 좋은 단어는 절대 아닙니다. 어떤 문화가 좋고 나쁘다라고 구분을 할 수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 민족, 그 나라, 그 곳의 생활 환경, 여러 가지들에 기반을 해서 자신들만의 문화를 만들어 나간 것이 어느 문화가 높고 어느 문화는 낮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판단, 선입견을 가지면 절대 안 됩니다. 뭐 아프리카에 사는, 아마존에 사는 그러한 원주민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의 문화가 미개하다라고 무조건 폄하시킬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 당시에 이제 보면은 명예 중심으로 중화 그리고 오랑캐를 구분하는 것, 요거를 이제 이것을 화이론이라고 부르는 거야. 중화 사상, 화이론이라고 부르는데, 문명국은 문명국에게 맞게, 오랑캐는 오랑캐에 맞게 살아야지. 문명국은 이렇게 중국 중심을 차지하고 잘 살고, 오랑캐는 저기 춥고 척박하고 이런 땅에서 그냥 풀 뜯어 먹으면서 동물들이나 가축이나 키우면서 살아. 어디 함부로 중원을 넘봐? 어디 함부로 우리 비옥한 땅을 넘봐? 니네 거기서 그냥 니네 분수에 맞게 잘 살아 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근데 이건 나중에 이제 이런 문제들이 생겨있어요. 조선은 중화 문명을 가장 훌륭하게 전수받은 소중화, 그러니까 중국이 중심인 중화고 그 다음 두 번째 중국 동생은 우리야.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제 유교, 성리학 이런 명분론을 잘 알고 있고 분수에 맞게 잘 살고 있어요. 이게 명분론을 따져봤을 때 큰 나라인 명나라를 잘 섬기고 있는 조선은 또 문화를 아는 민족인 거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는 문명국인 명나라가 모랑캐인 여진족이 세운 청나라에서 무너지고 멸망당해 버리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제일 큰 형님 제일 큰 문명국이었던 명나라가 없어지니까 망했으니까 그 다음 최고 가는 문명국은 누구였어요? 우리였죠. 조선이었죠. 조선이 소중화했으니까. 그러니까 가장 큰 형님이 없으면은 우리가 실제로 이제 소중화 문명국이다. 우리가 최고의 문명국이다. 명나라를 이은 문명의 적통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바로 소중화 사상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정신 승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청나라에게 군사적으로 물력으로 밀리지만 그래도 우리가 너네들보다는 문화적으로 뛰어나라는 정신 승리가 이런 명분로가 소중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요, 이제 역사서 사림들의 역사 인식에서도 그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어져요. 그래서 역사서 편찬에서도 16세기의 사림들은 단군보다 기자를 더 높이 숭상합니다. 기자. 그래서 단군조선, 기자조선, 위만조선 이렇게 가는데 예전에는 이게 기자조선도 이제 중요하게 다뤘는데 요즘은 기자를 좀 빼버립니다. 아예 기자가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 왔을 것이다라고 보지 않아서 요거는 좀 역사적으로 고증이 좀 부족하다라고 해서 기자조선 기자를 빼버리거든요. 근데 이때는 이제 기자는 그럼 누구냐? 중국 고대 상나라 왕조 하상주 해가지고 상나라 되게 중국 고대의 왕조예요. 그래서 상왕조 사람인데 중국 역사서에 보면은 기자가 상나라가 멸망한 다음에 상나라가 그 다음에 일어난 주나라에서 멸망하거든요. 그래서 상나라가 멸망한 후에 이 기자라는 사람이 고조선으로 망명했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주나라의 황제, 주나라가 이제 최초로 중국에서 봉건제를 시행했던 황제거든요. 이제 봉건제를 이제 중국에서 널리 확대 시행한 황제가 이제 주나라가 되겠는데 그 주의 황제가 기자를 고조선의 왕으로 봉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기자, 중국에서 우수한 문명 지었던 중국에서 건너온 기자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바로 사림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이이가 쓴 기자식이라는 책에서도 보면은 이런 사림의 역사관들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화이론적 세계관이 이제 동요되게 되어집니다. 왜 동요가 되어질까요? 네, 오랑캐라고 여겼던 여진족에게 정말 처참하게 패배해버리는 일이 벌어지죠. 오랑캐라고 무시했는데 이들한테 거의 임진왜란 그래도 치연이나 어떻게 전쟁하고 이랬잖아요. 그런 것도 아니고 거의 몇 달 만에 거의 2달 가까이 만에 그냥 남한사성에 함락당해 버리고 그냥 항복하고 나오죠. 그리고 어쨌든 임진왜란은 상처뿐인 승리지만 이긴 전쟁이잖아요. 근데 병자로는 완전 패배했단 말이에요. 인주가 가가지고 세 번 절하고 9번 머리 박아하고 이러고선 항복했단 말이에요. 자, 오랑캐라고 여겼던 이들한테 이렇게 처절하게 항복을 한 조선의 입장에서는 이게 문명국은 문명국답게 오랑캐는 오랑캐대로 살아야 되는데 오랑캐한테 이런 수모를 당하고 패했네? 라고 하는 뭔가 새로운 되게 멘붕에 빠지는 상황이 벌어져. 게다가 무슨 일까지 벌어졌어요. 그렇죠? 청나라하고 군신관계까지 맺게 되어지면서 그리고 큰형님이라고 여겼던 명나라가 병자호란 이후에 청해에서 아예 멸망당하는 일까지 벌어지면서 화해론적 세계관이 동요되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인조와 서인 세력은 있는데 오히려 이 화해론을 강화하게 되어져요. 강화해서 전쟁 책임을 회피하고 정권 유지하려는데 이용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짐승을 지금 주인으로 섬기는 꼴이잖아요. 오랑캐라고 여겼던 이들을 오랑캐는 거의 짐승처럼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제 서인의 입장과 인조의 입장에서는 광해군의 중리배교를 반대해서 인조 반정을 일으키고 정권을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정권을 계속 잡고 있기 위해서는 이 친명배금이라는 노선, 왜 친명배금을 얘기하면서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네가 전쟁에서 졌다고 할지라도 이거를 바꾸면은 자신들이 틀렸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친명배금 정책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는 겉으로는 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잠시 오랑캐인 청나라에게 머리를 숙이고 있을 뿐이야. 언젠가는 우리가 소중화로서 명나라의 원수를 갖고 우리가 청나라를 눌러줄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화해론을 강화하고 전쟁 책임을 회피, 그러면서 이런 북벌을 계속 얘기하면서 정권을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화이론적 세계관이 동요되긴 하지만 인조와 집권자인 서인들은 오히려 이거 이용해가지고 북벌을 얘기하면서 정권을 유지하려고 하지만 이제 일부 성리학자들, 이제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우리가 좀 다시 좀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오랑캐라고 무시했지만 이들이 꼭 우리보다 문화가 낮을까라는 생각이 조금씩 생겨나게 되어져요. 하지만 이제 당시 집권자들 같은 경우는 밑에도 있지만 조선만이 중화 문명의 계승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정권을 유지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호랑 논쟁 이런 거 나오는데요. 지금 생각하면은 별 쓸데없는 거 가지고 다 얘기하고 앉아있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당시 성리학자들 입장에서는 뭔가 이게 뭔가 목숨을 걸 정도로 중요한 그러한 논리들이에요. 그래서 호랑 논쟁 보도록 할게요. 화이론이 강화되는 분위기 속에서 충청도 지역 노론학자와, 그래서 충청도 지역의 노론학자를 호론이라고 부르고요. 서울 지역의 노론학자 낙론의 논쟁, 그래서 호락 논쟁, 그래서 호론, 충청도 노론들, 그리고 낙론, 서울 지역 노론, 이들의 논쟁입니다. 그러니까 노론이면 다 서인들이잖아요. 서인들 안에서도 뭔가 의견이 좀 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논쟁의 본질은 인간과 짐승의 본성에 대한 논쟁이에요. 인간과 짐승의 본성은 어떤가? 뭐 중요할 수 있겠죠. 인간과 짐승은 왜 다른가? 뭐 따져봐야겠죠. 근데 뭐 이들이 따지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뭐 어떠한 본성, 심성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인데, 그래서 호론학자는 인간과 짐승의 본성이 다르다. 인간과 짐승의 본성은 다르다. 근데 여기서의 좀 더 나가면은 짐승이라는 것은 진짜 동물들이라기보다는 문명을 모르는 오랑캐, 짐승 같은 이 오랑캐랑 우리랑 같냐 다르냐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과 인간, 우리는 인간이에요. 그리고 청나라 짐승은 본질적으로 다르다. 자, 이런 좀 말도 안 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게 호론 학자들, 충청도 지역의 이제 노론 학자들이 되겠고요. 낙론 학자들은 인간과 짐승의 본성은 같다. 하지만,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기론에서 이는 이제 약간 변하지 않는 것이에요. 기는 이제 그 이가 어떻게 발현되는가, 표시되는가를 표현하는 이기론이라는 게 이제 성리학에서 나오는데요. 그래서 호론학자는 이 본성, 이 자체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낙론학자들은 인간과 짐승의 본성, 이는 같은데 이 발현되는 것이 어떠한 모형으로 발현되는 것인가, 이가 좀 다를 뿐이다라고 얘기를 좀 하게 되어져. 좀 깊은 내용은 뭐 요즘은 이제 약간 역사의 영역은 아니고 이제 윤리와 사상, 윤사의 영역이기 때문에 깊게 얘기하지는 않을게요. 그래서 인간과 짐승의 본성은 같다라는 게 낙론학자들의 주장이고요. 그래서 화이론적 구분의 비판적 입장, 이렇게 구분할 것이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들은 좋은 것이라고 하면은 우리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라는 좀 개방적 입장에 취하게 되어져. 그래서 이런 낙론학자들은 나중에 북학론으로 연결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노론학자들 중, 노론 출신들 중에도 이제 나중에 실학자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특히 이들이 북학, 약간 상공업 중심의 개혁을 많이 하게 되어지고, 또 이제 노론 출신들이다 보니까 나중에 청나라에 사신단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많아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약간 이렇게 잘 사는 집안,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집안에서 미국이나 이렇게 유학을 갈 수 있는 것처럼, 당시에 노론 집안의 자제들, 특히 서울 지역 노론 지역의 자제들, 그러니까 이미 권력을 갖고 있는 노론 지역의 노론 집안의 자제들이 이제 아버지나 아니면 삼촌이나 전화변 이렇게 청나라 사신을 갈 때 따라갔다 오거든요. 그러면서 진짜 우리가 오랑캐라고 여겼던 청나라 여진족이 이런 문물을 장난 아닌데? 이런 거 우리도 받아들여야지라고 하는 약간 이렇게 북학파로 연결되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북벌론과 북학론, 이 호랑 논쟁에서 더 이제 발전해서 이제 북벌과 북학까지 이제 살펴보면요. 북벌은 이미 이제 나오기 시작하지만, 북벌론. 자, 청을 정벌하여 명예에 대한 의리를 지키고 청에 당한 치욕을 씻자. 그렇죠. 우리가 청나라한테 인조가 머리박아 했던 치욕도 씻어야 되지만, 그보다 임진왜란때 우리를 도와주려고 그렇게 도와줬던 명나라에 대한 재조지은 명나라의 복수, 우리 아버지 나라, 우리 형님의 나라였던 명나라에 대한 복수를 우리가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의리, 명분론을 내세워서 이제 북벌에 대한 주장들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인조대원은 북벌을 얘기하는데, 특히 효종대왕, 효종이 상당히 많이 이제 북벌에
앞장섰던 바로 왕이 되겠죠. 그래서 송시열, 이완, 이완 이런 인물들과 함께 이제 북벌을 외칩니다. 하지만 실제로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어요. 왜냐면 청나라가 너무 힘이 세져요. 그래서 나중 되면 이제 강희제, 걸륭제, 옹정제 이러면서 청나라가 이제 되게 뛰어난 황제들이 나오거든요. 거의 3명의 황제가 연달아서 뛰어난 황제들이 나오면서 정말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송시열, 이완 이런 인물이랑 같이 준비하는데, 송시열은 거의 뭐 이제 조선을 약간 성리학의 나라, 사대주의의 나라로 만든 인물이에요. 근데 송시열을 송자라고도 부르거든요. 근데 자, 그쵸. 공자, 맹자, 순자, 노자 이렇게 약간 성인들에게, 제가 중국의 약간 그런 성인들 그리고 사상가들한테 붙여주는 그런 별명 같은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이제 송자라고 붙일 만큼 성리학에 되게 조예가 깊었던 인물이라고 하는데요.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별로예요. 성리학에 대한 이해가 깊었든 어쨌든지 간에 너무 사대주의에 너무 빠져있는 인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런 말 하지 않았을까? 이 나라가 있는 것이 누구의 덕이옵니까? 명이 있어야 조선이 있는 법. 오랑캐와 싸우다가 짓밟히는 한이 있더라도 4대 예를 다하는 게 황제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라 사료되옵니다. 윤호하여 주시옵소서. 네, 그냥 이게 영화 광해에 나오는 대사죠. 근데 여기에 또 해주고 싶은 말 있어요. 이 땅이 오랑캐에게 짓밟혀도 상관없다고? 명황제가 그리 좋으시면 나라를 통째로 갖다 바치시든가. 전하, 부끄러운 줄 아시오. 네, 이 말 해주고 싶어. 아니 그럼 조선을 갖다 바치시든지, 진짜 뭐가 중요한지. 우리나라 백성과 우리나라가 더 중요하지. 우리나라가 다 망해도, 우리나라가 싹 정말 청나라에 짓밟히더라도 명나라에 대한 의리가 더 중요하다는 것은 그 말이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솔직히 좀 별로입니다. 작년에 친구랑 이 송시열이랑 관련되어 있는 저기 충청도에 있는 화양계곡, 뭐 만동묘, 명나라 황제를 모신 사당이 있거든요. 나중에 흥선대원이 이제 철폐해버리는데, 갔던데 좀 별로였어요. 그래서 사대주의 극히 찌른 인물 같은데, 이 송시열도 어쨌든 서인 이제, 근데 최고 노른의 영수란 말이에요. 최고 이끌던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 북벌을 이야기합니다. 명나라에 대한 그런 복수를 하자라고 얘기하지만, 근데 실상은 저는 좀 그래요. 송시열은 진짜 북벌을 하려고 했을까? 근데 솔직히 그건 잘 모르겠어요. 효종은 진짜 북벌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효종 같은 경우는 실제로 청나라의 형인 소현세자랑 같이 끌려갔다 오잖아요. 그랬다 소현세자는 이제 돌아와서 약간 청나라 약간 우호적으로 바뀌었는데 죽고요. 왜 죽었는지는 뭐 되게 여러 이야기들이 있죠. 독사설도 있고, 아버지인 인조에 의한 독사설도 있고. 근데 소현세자와 달리 이 복림대군이었던 효종, 둘째 아들이었던 효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효종이 둘째 아들이기 때문에 나중에 예속 논쟁, 현종 때 예속 논쟁이 발단이 되기도 하죠. 효종은 좀 반대적 입장이었던 것 같고, 끌려갔던 것 때문에 아무래도 거기서 좀 적개심이 좀 커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북벌을 효종은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송시열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송시열은 북벌을 하자 얘기는 하지만 이 북벌을 진짜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은 이들이 집권하고 있는, 정권을 잡고 있는 기반이 바로 친명배금 북벌 이걸 내세워서 계속 집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냥 얘기만 하는 건지,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완이라는 인물 같은 경우는 인조반정 때 공신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무신인데 병자호란 때 공을 세웠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효종 때 북벌을 실제 준비하면서 북벌의 선봉부대가 바로 어영청, 조선 후기의 오군영 훈련도감 어영청, 총육청, 금영, 서천 이렇게 오군영 중에 하나인 어영청이 이 북벌의 대표적인 부대거든요. 북벌을 준비한 부대거든요. 여기 어영청 대장으로 있던 인물이 이완이라는 인물이기도 하고요. 또 북벌 계획에 깊이 관여해서 신무기 제조한다든지 성곽을 축조하고 개수한다든지, 아니면 포대 사용, 전쟁에 나가서 이렇게 화포 이런 것들을 사용하자라는 주장도 했던 그런 인물이 바로 이완이라는 인물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루어지지는 못했죠. 왜냐면 청나라가 너무 잘 나갔고, 또 이런 전쟁 준비하다 보면 돈이 워낙에 많이 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실질적으로 좀 어려움이 겪으면서 이루어지지는 못했다. 오히려 이렇게 키웠던 조총부대를 청나라가 러시아랑 전쟁하는데 좀 도와줘라고 해서 나선 정벌에
조선의 조총 부대를 청나라 도와주러 오히려 보내주기도 하죠. 그 다음은 북학론입니다. 북학론. 자, 청나라가 발전을 합니다. 점점 발전을 해요. 만주족의 원래 문물 토대에다가 한족 정보랑 이제 중원을 차지하면서 한족의 문화들을 짬뽕시켰죠. 자, 그리고 이제 16세기부터 해가지고 중국으로 서양의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16세기가 이제 막 유럽에서 대항해 시대에서 이제 막 세계로 뻗어 나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중국으로 막 몰려오면서 특히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오게 되어지는데, 이런 선교사들을 통해서 아담 샬이나 마테오 리치 이런 인물들을 통해서 서양의 문물들을 많이 수용하게 되어져요. 많이 수용하게 되어지면서 청나라가 되게 더 발전하게 되어지죠. 자기의 원래 문물에 중국 한족의 문물에 서양 문물까지 더해가지고 상당히 화려한 문화를 꽃피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청나라의 연행사라고 하는 사신을 파견하거든요. 연행사라는 사신을 파견하는데 이름부터가 약간 좀 차이가 있어요. 명나라에 보냈던 사신은 조천사거든요. 하늘천 써서 조천사라고 보내는데 거의 이제 하늘 섬기듯이 보내는 이름이잖아요. 근데 연행사, 연경, 당시에 청나라 수도가 연경이거든요. 지금 베이징이에요. 베이징. 원래는 실명이었다가 또 연경으로 가서 이제 베이징이 수도가 되는데, 연경으로 가는 사신, 명나라는 되게 높여서 조천사, 청나라는 연경으로 가는 사신.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름에서도 조금 은연중에 이제 약간 뭔가 이 마음적 승리를 가져오려는 노력, 아주 그냥 발악을 하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연행사라고 하고요. 자, 이렇게 근데 연행사를 갔던 인물들 중에는 발달된 청나라의 문물을 보면서 화이론? 문명국? 청나라가 오랑캐가 아니네. 여진족이 오랑캐가 아닌데? 이런 발달된 문물을 갖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이거 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청의 문물을 수용하자는 북학론을 제기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관이 막 변화되게 되어지는 거죠. 특히 이제 서양의 선교사 중에 이제 마테오 리치라는 인물이 중국에 와가지고 고녀만국 전도라고 하는 그 지도를, 세계 지도, 마테오 리치가 중국에서 세계 지도를 그리거든요. 세계 지도를 그리는데 이 세계 지도가 1603년에 조선에 전해지게 되어져요. 1603년이면은 물론 연행사가 파견되기 전이고 이제 훨씬 그 병자호란 훨씬 이전이죠. 병자호란 훨씬 이전에 이제 전해지게 되는데, 거기에도 보면은 이제 각 대륙의 크기가 비교적 정확하게 그려져 있어요. 옛날 지도 치고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조선인들도 중국이 세계 중심 엄청 큰 줄 알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네?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병자호란, 정묘호란 이전에도 1603년이면은 임진왜란 끝난 직후잖아요. 그때 들어온 지도를 보고도 약간 흔들렸는데, 이때가 되면 얼마나 많은 청나라부터 신 문물들이 들어왔겠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일부 사람들, 지식인들 중에는 청나라에 배우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겠죠. 그게 바로 이제 북학론은 이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료 보겠습니다. 북벌론 관련 사료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실로 명신종 황제의 은혜를 입어 임진왜란 때 나라가 이미 폐허가 되었다가 다시 보존되고 백성이 거의 죽었다가 다시 소생하였으니 우리나라 나무 한 그루와 풀 한 포기와 백성의 털옷 하나하나에도 황제의 은혜가 미치는 바 아님이 없습니다. 이제 명신종 만력제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에 군대에 보내줬던 그런 황제입니다. 거의 지금 이 송시열이 명나라 황제에 대해서 칭송을 하는 건데, 뭐 명나라 황제 지금 신종 만력제가 거의 뭐 예수님급이에요. 구세주, 하나님, 부처님 급이에요. 그래서 막 죽은 사람도 살려내고 거의 신이죠, 신인. 자, 그렇게 칭송하고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런즉 오늘날에 있어 원통 분통이 하는 자가 천하를 들어도 누가 우리만 하겠습니까? 원통하고 분통에 천하를 들어도 누가 우리만 하겠습니까? 뭔가 이 나중에 이 명나라, 우리 정말 우리 이 은혜 갚지도 못했는데 이 요랑캐들이 명나라에 무너뜨렸으니 어찌 원통하냐. 이게 정말 우라통이 터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북벌하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북학론입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는 청입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모조리 오랑캐라 하고 중국의 법마저 폐기해 버린다면 크게 옳지 않다.
진실로 백성에게 이롭기만 한다면 그 법이 비록 오랑캐에서 나왔다 하더라도 성인은 취할 것이다. 정말 성인 태어난 사람이라면 이게 오랑캐 것이냐 문명국 것이냐 따질 것이 아니라 실제 나라를 운영하는데 그리고 백성들에게 좋다라고 하면은 받아들이는 것이 이게 어디의 것이냐는 중요하지 않다. 우리에게 이롭고냐 이로우냐 해로우냐의 문제인 거지 어디서 가져오냐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게 올바른 사고방식 아닐까요? 명을 위해 원수를 갚아주고 우리의 부끄러움을 씻으려면 20년 동안 힘껏 중국을 배운 다음 함께 논의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박재가가 북학이라는 책에서 이제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 뭐라고 하고 있어요? 명을 위해 원수를 갚는 것을 반대하는 것 같은 뉘앙스는 아니에요. 제가 뭐 박재가 선생님과 얘기를 나눠본 건 아니지만 명을 위해 원수를 갚아주는 건 좋다. 그럼 뭐 해야 된다는 거죠? 일단 실력을 키우자라는 거죠. 명을 위해 청나라하고 전쟁을 할 실력도 안 되면서 얘기만 하면 뭐하냐. 그럼 실력을 키워.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적이라도 배울 건 배워. 배운 다음에 힘을 키운 다음에 원수를 갚어. 라고 되게 제가 생각했는데 100번 올바른 말입니다. 이렇게 이제 박재가 선생이 북학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렇게 청나라를 배우자라고 하는 것이 북학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양란 이후에 세계관이 변화되어지는 내용들과 하지만 인조와 서인 정권, 서인들 같은 경우는 자신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화해론을 내세웁니다. 자, 그런 가운데 호랑 논쟁, 인간과 짐승의 본성은 같다 다르다를 가지고 호랑 논쟁이 벌어지게 되고요. 이것이 나중에 북학과 북부 언론까지도 연결되어진다라는 거 살펴보았습니다.